14년도에 베이징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13억인가의 대화라는 책을 냈습니다. 막 이제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책을 쓰고 있는데, 원고를 쓰고 있는지 한 달 조금 지나고 나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. 한 달 동안 글을 못 쓰겠더라고요. 맨날 그러니까 TV만 보면서 막 괜히 눈물만 나고 막 이러던 세월이 있었죠. 그리고 어째어째 해가지고 이제 그해 가을에 2014년 가을에 책을 냈습니다. 책을 내고 출판사 사장, 출판사 편집장하고 이제 출간했다고 이제 소주 한 잔 먹고 있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울분이도 좀 생기고 뭐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이에요. 밀란이 났을까? 뭐 이런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어요. 술 한 잔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이러는데 그 다음날 우리 편집장이 출판 계약서를 들고 온 거예요. 밀란 쓰려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사인을 하고 자기 강화도에 들어가가지고 두 달 동안 쓴 책이 밀란입니다.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을 이렇게 다니기 시작한 게 지금 한 14년, 15년째 되거든요. 그럴 때마다 이제 계속 이렇게 중국 역사에 가는 곳마다 다 부닥치잖아요. 어느 동네 가면 청나라가 있고 명나라 있고 원나라가 있고 기원전, 사마천 고향 가면 옛날 기원전 때 이야기도 있고 온 동네 역사 이야기가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이거를 통사를 쭉 전체 중국 역사를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. 그러던 차에 이 밀란이 저한테 온 거죠. 왜냐하면 기원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중국에서 일어난 모든 이 밀란의 기록들을 다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전 역사를 훑을 수 있었던 아주 기분 좋은 책입니다. 물론 밀란이라는 것이 한 왕조의 격변기에도 나타나고 아주 청나라의 어떤 번성기에도 밀란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밀란이 일어나거든요. 수많은 정말 많은 밀란을 다 척척 정리하면서 중국 역사를 공부했던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책입니다. 소중한 책이고 그래서 전 2015년도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중국 밀란 쓰기 전에 한국 밀란이나 제대로 알지 뭐 이딴 소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한국 밀란도 써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자신이 없고요. 그리고 또 한국사는 한국의 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사실 한국 밀란에 관련된 책도 전문적인 책도 그다지 많지 않고요. 더더군다나 중국 밀란에 관련된 책은 거의 없습니다. 거의 없고 거의 한 30년 전 1989년 뭐 이때쯤 일본의 어떤 사람이 쓴 중국 밀란 이야기를 번역한 책이 국내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것도 좀 하도 옛날 책이고 지금 뭐 책 당연히 없고요. 그래서 중국 밀란에 관련된 거는 제가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또 하나는 저는 뭐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딱딱한 어떤 뭐 당나라 때 무슨 뭐 역사 뭐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각 시대별로 일어났던 밀란의 에피소드,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, 또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. 좀 다른 어떤 관점 이런 것들 위주로 가급적 보면서 이야기를 쓰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책입니다. 어쨌든 이 밀란 책 나오고 나서 그해가 그 다음 해에 저기 수원에 있는 모 정치 포럼이 있어요. 거기서 한번 강연한 이후에 이 밀란을 테마로 한 강연은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인데
어쨌든 어떤 딱딱한 그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이야기라 생각하시고, 또 제가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밀란이 일어났던 지역이라고 하는 곳들에 이렇게 갔던 사진들이나 또 뭐 이런 거를 좀 위주로 해서 천천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, 코로나가 있고 나서 워낙 할 일이 없어서요. 온 것은 연재 기사 쓰는 거 외에 강의를 해야겠다 해서 여기 여행 도서관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짠 시리즈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. 자,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풍호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풍호방이 뭐냐면 장씨고거예요. 장씨. 이때 이 장씨의 장자는 누구냐 하면 장개석입니다. 장제스 아시죠? 네, 지금 이 장제스의 고향이 절강성 영파 닝보라고 하는 데에서 조금 더 내륙쪽으로 들어가면 봉화라는 데가 있고요. 우리나라 경북 봉화가 한자가 똑같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들어가면 계구, 중국말로 시코라는 데가 있습니다. 시코가 장제스가 태어난 곳입니다. 그래서 지금 가면 거기 가면 장개석 고향이라고 해서 아주 관광지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. 이 장개석의 고향, 그거의 건물 있잖아요. 건물의 이름이 풍호방이에요. 풍호방. 이 학자 보이시죠? 풍자, 호자. 이걸 왜 먼저 소개를 하냐면, 장개석의 이제 풍호방에 있는 지붕 위에 있는 용이고요. 이 종사, 사당 건물입니다. 고건당이라고 하는 건데 되게 예쁜 그런 종사입니다. 이 풍호라는 말이 뭐냐면, 기원전 841년에 사마천 사기에 보면 밀란 비슷한 게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마천은 국인 복동 이런 식으로 써요. 국인 복동인데 주나라의 여왕, 주여왕이 폭정을 하는 거죠. 폭정. 그때 주나라의 수도가 호경입니다. 호경이고 그 호경으로 주나라가 서주죠. 주나라가 도읍을 옮기기 전에 도읍이 풍읍입니다. 풍읍. 그래서 장제스의 부모가 이 고거 집을 지으면서 중국은 그 집의 건물마다 어떤 편액을 쓰든지 이름을 짓잖아요. 그처럼 풍읍의 풍자와 호경의 호자를 써서 풍호방이라고 썼습니다.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? 이 장개석 고향 가가지고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. 그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풍호방을 만들었을까? 어쨌든 그 장제스가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그 중화민국의 그 총통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황제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, 어쨌든 장제스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싫어하는 정치적인 인물이에요. 굉장히 히스토리가 많기도 하고, 젊었을 때는 조폭이었고요. 상하이 조폭이었고, 죽음 장소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름대로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, 머리는 되게 비상한데 공부는 별로 안 했고, 나중에 순원이라고 하는 삼민주의자를 만나서 삼민주의에 빠져서 정치계로 나오고 술수에 의해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나중에 순원 이후에 총통이 된 그런 인물이긴 합니다. 어쨌든 이 장제스에 대한 얘기는 다다음 주에 미인과 중국 문화 이야기 할 때도 또 등장하게 됩니다.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그때서 공유를 하고요. 어쨌든 그 주나라의 여왕이 영이공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그 제후를 경제 관료로 씁니다. 쓰면서 그 굉장히 그 토지의 국유화 또는 자원,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돈이 되는 아이템들은 전부 다 국유화를 해버려요. 그리고 국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영역 바깥에 네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? 나라 국자인데 이 나라 안쪽에 성곽 안에 있는 그 사람들, 이 사람들이 이게 사실은 반란을 일으킨 거거든요. 국인 복동이라고 부르는데, 그래서 그 주려왕이 국유화도 하고 뭐 아주 복종을 합니다. 복종을 하고 막 엄벌을 쳐야죠.
그래서 사마천 사기에 보면 기원전 841년을 기준으로 여기 보면 주려왕이 채로 도주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. 사마천의 사기와 열전에 다 등장해요. 그 원문으로 찾아보시면 다 나타나는데 이채 나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. 주려왕이. 국인들이 호경 그 도읍을 다 점령하고 막 하는 거죠. 그래서 산서지방 약간 북쪽에 있는 채나라라고 하는 데로 도망을 가는데 이 사건을 사마천이 기록을 합니다. 재밌는 거는 이 소백호라고 하는 소공 그 제후죠. 이 워낙 그 주려왕이 폭정을 하니까 한 말이 있습니다. 그 말이 채용소도와 창소요건이라는 말을 합니다. 그러니까 치수와 치인에 대한 개념이에요. 물은 흐르도록 해야 되고 창소요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어떤 나라, 올바른 나라, 시민,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론이다라고 하는 그런 간언을 하는 거죠. 이 간언을 듣지 않고 막 계속 그러다가 이 폭동을 맞고 채나라로 도망을 하는 겁니다. 그 이후에 이제 사마천 기록에도 보면 주소공화라고 나옵니다. 그러니까 주공과 소공 두 사람이 두 제후가 왕이 도망갔잖아요.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. 일종의 공화정을 합니다. 물론 현대적 의미의 공화정과는 좀 다른데 내부 회의를 통해서 합의된 사안을 가지고 의결하고 이거를 통치하는 형태의 공화정을 펼치는 거죠. 이게 기원전 841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. 그래서 어떤 그 밀란하고는 좀 약간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기원전 시대에 보여졌던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사마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책을 제가 쓰면서 이 주려왕을 한마디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? 그리고 뭐 죄송합니다만 그 2014년 15년도 세월호 사태 전국에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던 이유가 주려왕이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쓴 말이 치약망문입니다.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홍누몽에 나오는 말인데요. 치약망문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. 사자성어인데 이 뜻을 좀 보면 그냥 이 온고집처럼 말을 안 듣는다라기보다는 직언이나 비평, 하소연이나 권고나 항의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듣지 않는 이런 아주 독재적인 그 상황 이런 걸 의미하는 거로 제가 치약망문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. 책에 그렇게 썼는데 어쨌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제가 책을 썼다는 걸 알아주시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역사에서 우리 그 세계사나 우리 좀 연배되신 분들은 예전에 세계사, 중국사 배울 때 그 몇몇 일단들, 기에 익은 일단들이 나올 겁니다. 그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밀단 연표예요. 밀단 연표인데 큰 연표들만 해도 굉장히 이게 많이 있습니다. 어쨌든 그래서 책을 낼 때 편집자가 이건 제가 쓴 워딩이 아니고 우리 편집자가 썼는데 우리 출판사 편집자가 굉장히 뭐랄까 아주 정치적으로 쫙 거의 극자에 가 있는 친구거든요. 굉장히 극자에 재밌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쓴 말이에요. 한번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. 그들은 관리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다. 그저 새끼 밥이나 굶지 않으며 가족과 오손도순 사는 게 정도였다. 그러나 부정부패, 인간적인 모멸, 가난과 학대가 이어지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불복종뿐 반격을 시작했다. 라고 책 그 앞부분에 딱 썼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이어서 잠깐 소개했고요. 그래서 사실 처음 했을 때 굉장히 의욕이 넘쳐서 이거를 막 엄청 많이 쓰려고 했어요. 심지어는 이 중간중간에 빠진 게 많거든요. 막 되게 또 뭐 이런 일담이 다 있어야 할 정도로 저기 그 소수민족 지역들 음남 비주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그 밀란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밀란이고 또 자료도 그만큼 많아요. 굉장히 많아서 행복하게 썼는데
다 쓰지 못하고 15개로 딱 이렇게 나눴던 겁니다. 그리고 사실은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이 그 일단은 대장정을 하고 하던 이 과정도 밀란 속에 넣어가지고 쓰고 싶었는데 이건 너무 양도 많을 뿐더러 조금 너무 현대적인 이야기여서 따로 언젠가 기회 되면 쓰려고 뺐고요.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국인부터 시작해서 태평천국의 날까지 청나라 말기까지를 이렇게 15개 큰 일람으로 나눠가지고 썼습니다. 오늘 이 15개를 다 소개해드리기는 좀 그렇고요. 굵직굵직한 것들 위주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